정말 믿기 힘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쿄 명문 사립고에서 학생들이 단체 등교 거부를 시도하며 일본 전체가 전례 없는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 시점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시점이라는 점이죠. 이후 이어진 담임교사의 폭탄 발언 또한 일본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명문 사립고등학교의 역사 교사로 복무 중인 사쿠라 미도리입니다. 저희 학교는 1889년에 설립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죠. 그만큼 많은 이들이 동경하는 학교였어요. 저 또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위대한 일본의 엘리트들을 육성하는 학교이니까요. 저는 항상 일본이 아시아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변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쳐다도 보지 못할 곳이라고 생각해왔죠. 특히 한국이요. 그 작고 피해망상이 심한 나라 말입니다. 사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때 군인이셨고 아버지는 보수적인 역사학자셨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면 늘 한국이 역사를 왜곡한다는 이야기가 오갔죠. 한국은 자신들의 역사적 약점을 일본 탓으로 돌리는 나라다 라는 말은 저희 집 식탁에서 자주 나오는 대화였습니다. 대학에서도 비슷한 교육을 받았어요. 교수님들은 객관성이란 이름 아래 균형 잡힌 시각을 강조했지만 결국 일본의 입장만 정당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졸업 후 역사 교사가 되었을 때도 저는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한국은 감정적으로 일본을 비난하는 나라라고요. 그렇기에 당연히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하지만 교사로 7년째 일하면서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의 기초에 한국을 비판하는 것은 역사 교사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깊이 연구해 정확한 사실로 한국의 주장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정부가 검증한 자료들만 찾았어요. 하지만 점차 독립적인 연구자들의 논문과 외국 역사학자들의 저서로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영어로 된 자료도 찾아 읽었죠.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관한 자료들은 제가 배운 것과 전혀 달랐어요. 미국 역사학자들의 연구에는 일본의 교과서에 누락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일본 자체 기록에도 제가 몰랐던 사실들이 있었죠. 지금도 그날이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한 영국 학자의 논문을 읽던 날이 말이죠. 그 논문은 일본군이 직접 작성한 문서들을 분석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교과서는 왜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는 걸까요? 궁금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한 학생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질문했어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표준 교과서대로 정치적으로 과장된 문제라고 답할까? 아니면 제가 발견한 새로운 자료들을 언급할까 고민했죠. 결국 저는 이 문제는 좀 더 복잡해. 다양한 역사적 증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수업 후 교감 선생님이 저를 불러 국익을 해치는 애매한 발언을 했다며 경고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다고 했죠. 교사로서 확립된 역사관을 흔들면 안 된다. 는 말도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교사로서 제 역할은 무엇인가요? 국가가 원하는 내용만 가르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렇다면 제가 발견한 사실들은요? 학생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교육자로서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밤새 고민했지만 쉽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피곤함과 함께 결심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했죠. 그렇게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해 원문 자료도 읽기 시작했어요. 영어권 역사학자들의 논문은 물론 중립국의 역사가들이 쓴 책들도 찾아 읽었죠. 때로는 기밀 해제된 미국 자료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알던 역사는 점점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과 실제 역사적 사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이 겪은 일들은 일본 교과서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법이죠.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갑작스러운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봄이 시작될 무렵 학교 내부 갈등으로 인해 이번 연도 수학여행은 각 담임교사가 자유롭게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오키나와나 홋카이도를 고려할 때 저는 고민 없이 한국을 선택했어요. 이건 학생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죠. 교무실에서 제 발표에 동료 교사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교감 선생님은 위험성을 언급했지만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3학년 2반 교실에서 수학여행지로 한국을 발표하자 학생들은 즉각 반발했어요. 야마모토는 책상을 치며 화를 냈고 스즈키는 말도 안 돼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미야자키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이 왜 하필 한국이냐? 일본을 싫어하는 나라에 왜 가야 하냐? 고 불만을 터뜨렸죠. 저는 한국이 가까운 이웃나라이며 역사를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했지만 학생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야마모토의 아버지는 법적 책임을 언급했고 스즈키의 어머니는 울면서 걱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반일 감정이 심한 나라에 보낼 수 없어요. 한국인들이 폭력적으로 나오면 어떡하죠? 라는 우려가 이어졌죠. 다음 날 교장실로 불려가 항해 매일 뭉치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해간 안전 통계와 교육적 가치 자료로 교장 선생님을 설득했어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약속 끝에 학부모 설명회를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설명회 당일 긴장감 가득한 다목적실에서 저는 한국의 현대적 모습과 일본인 관광객에 대한 친절함을 영상으로 보여주었어요. UN 발표 안전지수, 입시에서의 문화적 다양성 경험 중요성을 강조했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본사 방문 계획으로 진로 교육적 가치도 언급했죠. 자녀분들에게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경험을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눈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3시간의 토론 끝에 63%의 학부모가 동의해 한국 수학여행이 확정됐습니다. 다음 날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의 학생들 앞에서 저는 칠판에 열린 마음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직접 보고 난 후에 판단하세요.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진짜 방법입니다. 이번 여행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예요. 약속합니다. 그렇게 여행 당일 하네다 공항에 모인 학생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대부분이 부모님의 걱정 어린 말을 듣고 온 터라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야마모토는 아예 말도 걸지 말라는 듯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미야자키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학생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평소와 달리 활기찬 대화는 없었죠. 2시간 남짓한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학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넓고 천장이 높은 터미널을 보며 스즈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크네요.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에 스마트 안내 로봇이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자 학생들이 잠시 멈춰서서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미야자키가 로봇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었고 로봇이 정확한 일본어로 안내하는 모습에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자동 입국 시스템이 얼굴 인식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모습에 야마모토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일본보다 빠른데요? 라는 말이 무심결에 나온 것 같았어요. 수화물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에 학생들은 벽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스크린과 무료 와이파이 안내판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공항 로비에서 만난 한국인 가이드 김민수 씨는 유창한 일본어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본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시는데 모두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시다가 돌아갈 때는 또 오고 싶다고 하세요. 버스로 이동하며 학생들은 창밖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중간중간 지나가는 전기차 충전소와 수소차 충전소를 보며 다카하시가 작게 감탄했습니다. 우리보다 많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학생들의 시선이 고층 빌딩들로 향했어요. 강남의 현대적인 건물들과 화려한 네온사인을 바라보며 스즈키가 옆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이 맞나?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 달라.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첫 저녁 식사를 위해 시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은 호텔 로비에서부터 스마트폰을 꺼내 와이파이에 연결했어요. 다운로드 속도가 표시되자 야마모토가 놀란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이게 진짜야? 도쿄보다 빠른데.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시내 야경이 펼쳐졌어요. 한강변의 조명들이 물에 비치는 모습과 남산타워의 화려한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서로 작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호텔 로비에서 내일 일정을 간단히 설명한 후 미야자키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한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줬나요? 그 질문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러 온 거란다. 책이나 미디어에서 보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다르니까. 이제 겨우 첫날이야.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될 거야.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학생들의 표정이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만이나 걱정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호기심과 기대감이 어린 눈빛이었죠.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학생들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을 사진 찍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야마모토는 어제와 달리 이어폰을 빼고 다른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오늘은 인사동과 북초나 농마을을 방문할 거예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학생들은 활기차게 창밖을 구경했습니다. 인사동에 도착해 전통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좁은 골목길에 늘어선 공예품 가게와 찻집들이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미야자키가 한 도자기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죠. 들어가 볼까? 제가 물었어요. 가게에 들어서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왔다고 말씀드리자 갑자기 일본어로 말씀하시더군요. 어서 오세요. 일본 학생들이군요. 구경하다 마음에 드는 것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학생들의 눈이 커졌어요. 야마모토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장님이 왜 일본어를 할 줄 아세요?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해 주셨어요. 20년 전에 도쿄에서 3년 동안 살았어요. 일본에서 많은 친절을 받았답니다. 사장님은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스즈키가 구입한 작은 찻잔은 가격을 깎아주시며 예쁘게 포장해 주셨어요. 가게를 나오며 스즈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은 한글, 영어,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간단한 일본어로 주문을 받았어요. 비빔밥과 불고기가 나오자 학생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맛을 보더니 점차 맛있다며 식사를 즐겼습니다. 생각보다 맵지 않네요. 다카하시가 말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가게 주인은 일본어로 맛있게 드셨나요? 라고 물으며 웃어주셨습니다. 학생들도 미소로 답했죠. 가게를 나서며 미야자키가 중얼거렸어요.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북초나농 마을로 이동하던 중 저는 학생들에게 자유시간을 주었습니다. 4-5명씩 조를 이루어 1시간 동안 주변을 둘러본 후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각자 한국 전통가옥과 골목길을 구경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시간이 끝나 모이기로 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야마모토의 조가 보이지 않았어요. 15분이 지나도 오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때 멀리서 야마모토 일행이 한국인 대학생으로 보이는 2명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길을 잃었었어요. 근데 이 형들이 도와줬어요. 한국 대학생들은 영어와 간단한 일본어를 섞어가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학생들이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는 것을 보고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저희도 일본에 가면 누군가 도와주실 거예요. 그들은 웃으며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야마모토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저녁 식사 전 짧은 미팅 시간에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를 도와준 한국 대학생들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보면 무시하거나 적대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 달라요. 그 말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야자키가 덧붙였어요. 도자기 가게 사장님도 식당 직원들도 모두 친절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우리를 싫어하는 걸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정부 사이의 관계는 다를 수 있어. 역사적 갈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건 아니란다. 직접 경험해보니 어때? 학생들의 표정에서 뭔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경험이 그들의 고정관념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셋째 날 아침, 저는 학생들에게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한다는 말에 학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야마모토는 눈을 굴리며 친구에게 귓속말을 했고 몇몇 학생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야자키는 왜 그런 곳에 가야 하느냐며 더 재미있는 곳은 없냐고 물었죠. 저는 담담하게 역사를 배우는 것은 즐거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마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이라고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잠을 청했어요. 서대문형무소에 도착했을 때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정 중 하나를 소화하는 표정이었죠. 입구에서 만난 한국인 가이드 이지원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곳이 1908년 일제가 한국인들, 특히 독립운동가들을 감금하고 고문했던 장소라고 설명했어요. 학생들은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으로 따라다니며 건물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지하 고문실로 내려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좁고 어두운 공간에 전시된 다양한 고문 도구들을 보며 스즈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이드는 물고문, 전기고문, 손톱 뽑기, 거꾸로 매달기 등 다양한 고문 방법들을 설명했어요. 대부분 재판도 없이 이루어진 고문이었다고 했죠.
이 설명에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실제 고문 장면을 재현한 마네킹을 보며 다카하시가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야마모토는 더 이상 귓속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전시물을 응시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독방을 보았어요.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을 가두었던 흔적과 벽에 새겨진 메시지들이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이드는 벽에 새겨진 글씨가 실제 수감자들이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죽음도 두렵지 않다. 후세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자와 같은 내용이었죠. 미야자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갇혔는지 물었습니다. 가이드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약 4만 명 이상의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고문을 받고 목숨을 잃었다고 답했어요. 특히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수용 인원이 급증해 더욱 열악한 환경이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가이드가 한 소녀의 사진을 가리켰어요.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만 17세의 나이에 독립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이곳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18세의 나이로 순국했다고 했어요. 스즈키가 놀라며 그녀가 고등학생이었냐고 물었고 가이드는 학생들과 비슷한 나이였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가이드는 유관순의 마지막 말을 전했어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가 잘릴지라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국가, 나의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리라였다고 합니다. 유관순의 사진과 그녀의 고문 기록을 보며 교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특히 여학생인 나카무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는 이런 걸 한 번도 배우지 않았다고, 교과서에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학생들이 나카무라를 바라봤고 교실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야마모토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가만히 학생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 전시실에서는 광복 후 형무소가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바뀐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학생들은 이제 질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전시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출구로 향하는 길에 방명록이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서 쓰려 하지 않았어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미야자키가 조용히 이런 내용은 왜 우리 교과서에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다른 학생들도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라고 대답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방문 후 학생들은 평소보다 조용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대부분이 창밖을 바라보거나 생각에 잠긴 듯했어요. 저녁 식사도 평소보다 대화가 적었죠. 그날 밤 저는 다음날 일정을 위해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을 계획하면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학생들에게 특별한 만남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호텔 회의실에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만나게 될 거라고요. 야마모토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왜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하느냐고 물었지만 미야자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70대로 보이는 노신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김준호 씨는 독립운동가 김성수의 손자였어요. 김 씨는 유창한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했는데 일본 케이오 대학에서 유학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19년 3.1운동 당시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할아버지는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연좌제로 감시와 탄압을 받았죠. 할아버지의 손톱 밑에 대나무 조각을 받고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한 후 배를 밟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어린 아버지를 안고 매일 형무소 앞에서 기다렸지만 면회조차 허락되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한국 측의 주장 아닌가요? 그렇게 잔인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에서 낡은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헌병대가 직접 작성한 신문 기록이었어요. 한글로 되어 있었지만 김 씨가 일본어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신문 방법과 고문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당시 일본 신문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조선의 불온분자 처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김성수를 포함한 독립운동가들의 체포와 처벌 소식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본보기로 엄중히 처벌했다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고문 후 상처투성이가 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일본 헌병대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 사진은 일본 헌병이 증거용으로 찍은 것입니다. 해방 후 문서보관소에서 찾았어요. 야마모토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료들을 바라봤어요. 스즈키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일본에도 있나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도쿄 국립공문서관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지만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는 드물죠.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다카하시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이건 우리 교과서에는 없었어요. 우리는 이런 걸 몰랐어요. 그 말에 김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시각에서 기록되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이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하려는 노력입니다. 미야자키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할아버지는 일본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나요? 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본 제국주의와 그 체제를 미워했지만 일본 국민 개개인을 미워하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양국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미래를 꿈꾸셨죠. 2시간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김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가 있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문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학생들은 한 명씩 김 씨에게 인사를 했어요. 특히 야마모토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미야자키가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 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배우지 못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역사가 항상 모든 진실을 담고 있진 않아.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하는 걸 배워야 하는 거야.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학생들은 조용히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야마모토조차 평소의 까칠한 태도가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에게 일본 대사관 앞으로 방향을 바꿔달라고 부탁했어요. 학생들은 목적지를 모른 채 버스에서 내렸고 미야자키가 이곳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일본 대사관이라고 알려주며 소녀상을 가리켰어요. 단정한 교복을 입은 소녀의 동상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안부 소녀상이라고 설명했지만 학생들은 별 관심 없이 바라보았어요. 스즈키는 한숨을 쉬었고 야마모토는 눈을 굴렸습니다. 가이드가 다가와 소녀상의 의미와 20만 명의 소녀들이 강제로 일본군 위안소에 끌려간 역사, 그리고 현재 생존해 있는 할머니들이 10명도 안 된다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설명을 듣는 동안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나카무라의 눈가가 붉어졌고 그때 소녀상 앞에서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일본인 남성이 소녀상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기도를 마친 그는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도쿄에서 온 다나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유학 중이라고 했습니다. 야마모토가 왜 그랬냐고 조심스레 묻자 다나카는 한국에 와서야 이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대답했어요. 일본 학교에서는 이런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지만 자료들과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을 접한 후 이제라도 이곳에 와서 사과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나카는 역사의 아픔을 인정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학생들은 한동안 소녀상 주변을 조용히 서성였고 나카무라와 스즈키는 소녀상 옆인 의자에 앉아보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야마모토가 작은 쪽지에 무언가를 적어 소녀상 앞에 놓았어요. 우리가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일본에서 온 타카시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신만의 생각에 잠긴 채 서울의 붉은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학생들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미야자키는 한국 역사책을 더 살 수 있는지 물었고 스즈키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특히 야마모토는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들은 환한 미소로 아이들을 맞았지만 곧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떠날 때와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부터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미야자키가 아버지와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는 소식, 스즈키가 가족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야마모토는 학급 단체 채팅방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자신이 정리한 메모를 공유했어요. 일주일 후 교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책상 위에는 항해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학생들에게 반일 감정을 심어줬다. 국익을 해치는 교육을 했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떠나보내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징계위원회에서 정근 처분이 결정됐네. 규슈의 작은 학교로. 미안하네만 내가 막을 수 없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짐을 정리하던 날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야자키를 선두로 반 학생들 전원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손에는 작은 공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한국에서 쓴 일기예요. 복사해서 모았어요. 선생님이 저희에게 진실을 보여주셨으니 저희도 선생님께 진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공책을 펼치자 학생들의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란, 충격, 후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다짐까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모두의 서명과 함께 진실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규슈로 떠나는 날, 역에서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떠나는 순간까지 그들은 손을 흔들었어요. 창문 너머로 그들의 모습이 작아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오히려 더 강한 결심이 자라났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해. 이게 끝이 아니야. 시작이지. 새로운 학교에서도 저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일기와 한국에서의 사진들은 소중한 교재가 되었어요. 온라인 스터디 그룹도 만들었죠.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미야자키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그는 대학에서 한국사를 전공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야마모토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진정한 다리가 되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일본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부심을 가졌던 모든 것이 흔들리며 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위기의 원인이 바로 한국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죠. 이 사태를 지켜보던 일본의 한 문화 평론가는 이제는 한국이 문화강국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준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저명한 문화평론가이자 TV 방송 작가로 활동하고 있죠.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멸에 가깝습니다. 저는 늘 의문이었습니다. 한국 문화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요? 그저 일본 문화를 베껴서 만든 조잡한 모방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일본은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문화 강국입니다. 아니메, 드라마, J-팝으로 아시아를 장악했던 나라죠. 그런데 한국이라니요. 모든 게 어설픈 카피라고 생각했습니다. K-팝은 J-팝을 따라한 거고 한국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의 문법을 베낀 거라고 단정지었죠. 한마디로 한국 문화는 존재 자체가 의미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한류는 한국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 만든 인위적인 선전이자 정치적 도구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연예인들의 성형 문제나 사생활 스캔들도 즐겨 찾아보면서 비웃곤 했죠. 이제는 대통령도 없는 나라인데 그게 무슨 도움이나 될까 싶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지난달 일본의 주요 신문들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산케이 신문에 실린 일본에서 한류는 끝났다는 기사가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니혼케이자이 신문의 한류의 종말, 일본 문화의 부활, 요미우리 신문의 한류 열풍의 막을 내리다 같은 기사들을 보면서 드디어 라고 생각했죠. 얼마 전 제가 참여한 TV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명한 문화평론가들과 방송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한류는 일시적인 유행일 뿐입니다. 곧 식상해질 겁니다. 한 평론가의 말에 저는 격하게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일본이 한국 문화를 다시 압도할 때가 왔어요. 우리 문화의 저력을 보여줄 시기입니다. 방송국 프로듀서의 발언에 저도 힘주어 거들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원래 실체가 없었습니다. 일본 문화의 그림자였을 뿐이죠. 제 발언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는 도쿄 거리에선 여전히 한국 문화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한국 아이돌의 노래를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이런 젊은이들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왜 저런 한류 문화에 빠져드는 걸까?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화평론가로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의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제 생각이 맞는 걸까요? 한류가 정말 끝난 걸까요? 제가 그토록 멸시하던 한국 문화가 허상이었다면 왜 아직도 이렇게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빠져 있는 걸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직접 발로 뛰며 취재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노쿠보의 한류 상점가부터 시작해서 하라주쿠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까지. 솔직히 그 장소들을 가는 것조차 불편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이건 단순한 대중문화의 유행을 넘어선 한일 양국의 문화 경쟁이었습니다. 과거 일본 문화가 아시아를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그 시절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 위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시작하기 전 저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류가 정말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제 편견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한국을 얕봤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거든요. 이 취재는 단순히 한류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일본과 한국의 문화, 경쟁 속에서 우리 일본 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보는 작업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국 문화에 대한 제 뿌리 깊은 혐오와 편견도 시험해보는 기회가 되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제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가 취재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게 될 이야기입니다. 취재 첫날, 저는 도쿄의 대형 서점을 찾았습니다. 한류가 정말 끝났다면 이곳부터 그 징후가 보일 거라 생각했죠. 시부야의 한 대형 서점, 제가 자주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서점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1층 베스트셀러 코너에 한국 관련 책들이 가득했거든요. 한국어 독학 무작정 따라하기, K-팝 아이돌 스타일 따라잡기, 한국식 메이크업의 비밀.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특별 전시 기간이라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걸까요? 서점 직원에게 물어보니 아니었습니다. 이 책들이 다 잘 팔리나요? 제가 묻자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히 한국어 교재는 매달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 연예인 화보집도 입고되자마자 매진되곤 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하지만 제 예감과 달리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음반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더 심각했어요. J-팝 코너보다 K-팝 코너가 더 넓었습니다. 매장 관리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죠. 이제 J-팝은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밀렸어요. 빌보드 차트만 봐도 K-팝 그룹들이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는 이제 월드스타고요. 유튜브 조회수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일본 가수들은 수억 회면 대단한데 K-팝은 수십억 회가 기본이에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J-팝에 관심이 거의 없어요. 글로벌한 느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J-팝이 이렇게 평가받는다니요. 영화계 관계자도 만났습니다. 일본의 대형 영화 배급사에서 일하는 야마모토 부장이었죠. 지금 넷플릭스 재팬의 톱10을 보세요. 한국 드라마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도 매달 한국 작품이 1위를 차지합니다. 반면 일본 작품은 간신히 한두 편 정도만 순위에 들어가죠.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일본 배우들도 한국 작품에 출연하고 싶어 합니다. 출연료가 더 높은 것도 있지만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죠. 일본 드라마는 이제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 있으니까요. 충격적인 현실이 계속해서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일본의 모습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은 한류 팬클럽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들을 현혹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되는지, 그들이 보는 한국 문화의 매력이 무엇인지. 그래서 다음 날 도쿄의 한 카페에서 열리는 한류 팬클럽 모임으로 향했습니다. 한류 팬클럽 모임에서 만난 젊은이들이 추천해준 곳이 있었습니다. 시노쿠보와 하라주쿠. 사실 저는 그동안 이 지역들을 일부러 피해 다녔어요. 한국 문화에 물든 곳이라고 무시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직접 가봐야 했습니다. 먼저 시노쿠보로 향했죠. 역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리가 마치 서울 한복판 같았거든요. 곳곳에서 한류 아이돌 굿즈를 든 젊은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인인데도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도 보였어요. 제 귀를 의심했지만 그들의 한국어 실력이 꽤 수준급이었습니다. 한 화장품 가게 앞에서 긴 줄이 눈에 띄었어요. 호기심의 이유를 물어봤더니 한국의 인기 아이돌이 광고하는 립스틱이 입고됐다고 하더군요. 일본 화장품도 좋지만 한국 화장품이 더 트렌디하잖아요. 패키지도 예쁘고 품질도 좋고 무엇보다 한국 아이돌처럼 예뻐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대생의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일본 제품이 훨씬 낫다고 반박했겠지만 지금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하라주쿠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일본 젊은이들의 패션 성지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거리를 걷다 보니 10대, 20대들이 모두 한국 스타일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미용실 앞에서는 한국 아이돌의 사진을 들고 온 여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고 옷가게마다 한국 스타일 패션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죠. 메이크업 숍에서는 한국 아이돌 메이크업을 광고하고 있었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에게 한국 스타일은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 아이돌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한국식 메이크업을 하고 한국 패션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쿄대학교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본 아이돌도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K-팝 아이돌이 더 프로페셔널해요. 퍼포먼스의 완성도가 다르거든요. 연습생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게 보여요. 한국 스타일이 세련되게 느껴져요. 화장품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해 못하시지만 저희 세대에겐 한국이 트렌드의 기준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한국은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이미 문화적 롤모델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이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죠. 그들은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제 딸 또래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됐어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어 단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켠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문화평론가로서, 아니,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 문화에 대해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더 이상 이걸 단순한 유행이라고 치부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건 분명 우리 일본 문화계가 직면한 새로운 현실이었으니까요. 제 마음속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이번에는 일본 연예계 내부를 직접 취재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일본의 대형 음반 제작사를 찾았죠. 20년 넘게 일본 가요계를 이끌어온 사토 프로듀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지금 일본 음악계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사토 프로듀서의 첫마디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우리 J-팝은 일본 내수 시장에 갇혀 있어요. 글로벌 경쟁력이 전혀 없죠. 해외 진출을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반면 K-팝을 보세요.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했어요. 안무, 음악, 영상 제작, 모든 면에서 세계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접근을 했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버전의 노래를 동시에 발매하고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일본이나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를 목표로 했던 거예요. 그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본 아이돌은 아직도 80년대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 허술한 퍼포먼스. 이런 걸로는 더 이상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영화, 드라마 업계를 찾아갔습니다. 후지TV의 나카무라 PD를 만났죠. 그는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넷플릭스 재팬의 순위를 한번 보세요. 한국 드라마가 항상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지난달 기준으로 톱 10 중 6개가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반면 일본 드라마는 겨우 한두 편이 10위권에 들어가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게다가 제작비를 보세요. 우리는 한 편당 평균 3-4억엔을 쓰는데 시청률은 한국 드라마의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높아진 거죠. 우리가 아무리 전통적인 일본식 연출을 고집해도 소용없어요. 시청자들이 외면합니다. 이제는 한국 콘텐츠의 스타일을 따라가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도쿄 국제영화제의 프로그래머인 야마다 씨의 증언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일본 영화는 세계 영화제에서 주목도 못 받아요. 반면 한국 영화는 어떤가요?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고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았죠. 완성도와 작품성 모두에서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의 한 원로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팝은 처음부터 유튜브, SNS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했어요. 반면 우리는 여전히 CD 판매와 TV 출연에 매달려 있죠. 시대의 흐름을 놓친 거예요.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리 일본 연예계가 이렇게 무기력해진 걸까요? 한때 아시아를 주름잡던 그 찬란한 영광은 어디로 간 걸까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업계 관계자들이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면서도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제점을 알면서도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연예계 취재를 마치고 귀사한 다음 날, 저는 충격적인 신문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보수 성향의 한 일간지가 한류의 실체를 파헤친다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은 거였죠. 한류는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밀어주는 문화 공작이다. 한때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직접 현장을 취재하면서 본 현실이 이런 주장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그런데 보수 정치인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한 중의원 의원은 국회 문화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죠.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빠지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자 저는 일본 보수층을 대표하는 지식인 사이토 히로시 교수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도쿄대학교 문화학과의 권위자이자 수십 년간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주장해온 학자였죠. 타카하시 씨,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 일본은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의 망가, 아니메, 음악이 아시아를 지배했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상과 달리 사이토 교수는 현실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의 진심이 드러났죠.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한류라는 게 뭡니까? 일본 대중문화를 모방하고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죠. 우리 일본 문화는 여전히 우위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수층의 이런 태도가 왜 문제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거든요. 현실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제가 직접 본 일본의 거리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연예계 현장에서 한국 문화는 더 이상 외부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보수층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오히려 이를 위협으로 간주했죠. 특히 안타까웠던 건 이런 보수층의 태도가 우리 일본 문화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한국에서 찾으려 했지만 사실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였던 거죠. 취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이런 보수층의 입장에 동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과거의 제 모습과 겹쳐 보였거든요.
사이토 교수의 연구실을 나와 거리로 나왔을 때 현실은 그의 주장과 정반대였습니다. 길거리 음악 매장에서는 K-팝이 흘러나오고 카페에서는 한국 드라마 OST가 재생되고 있었죠. 패션 매장들은 한국 아이돌의 화보로 가득했고 화장품 가게는 한국 제품들로 넘쳐났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광경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다는 점이었어요. 일본 문화가 우위에 있다는 보수층의 주장이 무색할 만큼 한국 문화는 이미 우리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후 대기업들의 변화를 취재하면서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의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바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쿄 시부야의 한 대형 연예기획사. 이곳은 일본의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들을 배출해낸 곳이었습니다. 연습생 트레이닝 센터를 찾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우리도 한국처럼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센터장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보컬, 댄스, 외국어까지. 매일 10시간 이상 집중 훈련을 하고 있죠. 한국 기획사들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연습실 안에서는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연습생들은 한국 아이돌의 안무를 연구하고 있었죠. 그들의 춤 동작 하나하나가 한국 아이돌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귀엽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퍼포먼스의 완성도가 중요해졌죠. K-팝 아이돌들의 칼군무를 보세요. 우리도 그 수준을 따라가야 해요. 드라마 제작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지TV의 새로운 드라마 촬영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곳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의 촬영 기법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촬영 감독이 말했죠. 조명 활용법, 카메라 앵글, 컷 편집 방식까지. 우리도 이제 영화 같은 드라마를 만들어야 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연출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일본 특유의 과장된 연기나 비현실적인 전개 대신 더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연출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업계의 대표적인 프로듀서인 다나카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일본 시장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K-팝을 보세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했잖아요. 음악, 안무, 뮤직비디오 모든 것이 세계적 수준이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야 해요. 취재를 하면 할수록 분명해졌습니다. 한류는 결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었어요. 이건 글로벌 시대에 맞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문화 혁신이었습니다. 한때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한류를 단순한 모방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한국을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런 변화가 업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악, 드라마, 예능.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연구하고 도입하려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한국은 철저한 준비와 전략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했고 그 결과 문화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일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이를 인정하고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류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긴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제가 목격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쿄의 거리에서 만난 젊은이들, 한류 팬들과의 대화, 연예계 관계자들의 증언, 그리고 보수층의 반발까지. 한 달이 넘는 취재 기간 동안 저는 일본 문화계의 현주소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시노쿠보에서 시부야까지, 하라주쿠에서 긴자까지. 도쿄의 주요 거리들은 이미 한류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특히 10대, 20대 젊은이들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그들은 한국 아이돌의 춤을 따라 추고 한국 드라마의 대사를 외우고 한국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요? 그건 이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죠.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들에게 한류는 더 이상 외국의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를 부정하려 합니다. 특히 보수층과 기성세대는 변화를 거부하고 있어요. 한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우리 일본 문화가 더 우수하다. 이런 말들을 되뇌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처음 취재를 시작했을 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한류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부정하려 했던 그런 모습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한국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시세이도와 같은 전통 있는 화장품 브랜드들도 한국식 메이크업을 연구하고 있고, 유니클로 같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도 한국 트렌드를 쫓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업계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방송사들은 한국식 제작 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음악 기획사들은 K-팝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죠. 심지어 일본의 전통적인 예능 프로그램들도 한국식 편집과 연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은 더욱 분명했습니다. 제가 찾아간 백화점의 매출 데이터가 이를 증명해요. 한국 브랜드와 한국 스타일의 상품들이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죠. 문화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살아남는 법이니까요. 취재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젊은 사업가의 말이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아요. 세상이 변했으니까요. 한국은 그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냈고 거기에 맞춰 진화했죠. 우리도 이제는 변해야 해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분명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한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가 왔어요. 그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을 공략했는지, 어떻게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켰는지 말이죠. 한때 일본은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우리의 망가, 아니메, J-팝이 아시아를 주름잡았죠. 홍콩 영화와 함께 아시아 대중문화를 이끌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BTS는 빌보드 차트를 석권했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시리즈가 되었으며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과연 일본은 이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건가요?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고 뒤처지거나. 이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끝난다는 것을요. 한류는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 도전을 회피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 강국이 아닌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힌 나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한 달간의 취재를 마치며 저는 이제 희망을 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기업들이, 그리고 일부 미디어들이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우리 모두의 선택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사실 저는 한국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것, 세계를 향해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까지.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대로 계속 제자리 걸음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이번 취재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경제 성장의 중심지였던 중국 청두의 거리가 텅텅 비어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부분 시민들까지 떠나면서 많은 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놀라운 건 이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심각한 상황을 지켜보던 저명한 경제 전문가는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实际上，美方所谓的竞争，就是全方位的遏制。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미국 글로벌 경제지 이코노믹 인사이트의 수석 기자이죠. 수석이라는 타이틀만큼 저의 기사들은 항상 많은 이들의 이목을 주목시켜왔습니다. 특히 5년 전 제가 쓴 칼럼은 놀라운 반향을 일으켰어요. 중국이 글로벌 자동차 강국이 될 것? 이라는 내용이었죠. 칼럼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신랄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국은 결국 일본의 복사판에 불과한 중간급 자동차 제조국일 뿐이고 중국이 조만간 한국을 뛰어넘을 것 이라고 썼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한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경멸하는 수준이었죠. 한국을 남의 기술을 모방해 발전했지만 결국 창의성 부족으로 스스로 강대국이 되지 못하는 신세타령만 아는 국가라고 항상 평가해 왔으니까요. 그리고 수치상으로도 중국이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시장 규모와 성장 가능성을 지녔다고 확신했습니다. 대체 이런 편견이 어디서 왔냐고요? 아마 과거 한국 기업들과 협업하면서 불쾌한 경험을 겪은 뒤부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당시 한국 기업들의 태도는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의사결정도 느릴 뿐더러 고집만 세더군요. 특히 현대자동차의 중국 전략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해 인터뷰했던 일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서울에서 꼬박 사흘을 기다린 끝에 겨우 30분 인터뷰를 얻어냈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답답함이란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가 살아남으려면 중국식 운영 방식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던진 말이었어요. 그러자 현대차 관계자는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현대차는 독자적인 브랜드로 남을 겁니다. 당시 저는 그 고위 관계자의 태도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무지하고 오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죠. 어떻게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에서 중국식 방식을 거부한다는 말을 할 수 있지? 이것이 바로 한국 기업의 치명적인 한계라고 확신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중국이 전기차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희 확신은 더 강해졌어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빠른 기술 발전, 거대한 내수 시장, 이 모든 것이 제 눈에는 미래의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내연기관에 집착하며 전기차 전환에 뒤처지는 것 같았죠. 중국은 미래다. 한국은 결국 중국에 흡수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도발적인 칼럼을 수차례 썼고 한국 독자들의 분노 어린 댓글이 달려도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반응이 제 주장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감정적인 반응, 사실보다 자존심을 우선시하는 모습, 바로 제가 본 한국의 한계였죠. 하지만 최근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얼마 전 제 책상 위에 놓인 신문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죠. 현대자동차, 청두 공장 완전 철수 결정. 이 뉴스만이 아니었어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이어 보도됐습니다. 폭스바겐, 볼보, 포드. 그때 편집장의 목소리가 사무실 밖에서 들렸어요. 마이클, 청두로 출장 좀 다녀와야겠어. 현대차 철수 후 현지 상황을 취재해와.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5년 전 제가 내린 판단이 옳았는지 확인하는 여정이나 다름없었죠. 중국이 정말 자동차 산업의 미래인지 아니면 제가 뭔가를 간과했는지 알아낼 기회였습니다. 짐을 싸면서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었죠.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중국의 성장, 그게 환상이었던 걸까요? 비행기에 오르며 결심했습니다. 이번 취재는 단순히 현대차의 철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판단과 편견을 돌아보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요. 한국에 대한 제 오래된 편견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중국의 가능성을 과대평가했는지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비행 끝에 청두 공항에 내리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찾은 청두는 표면적으로는 더 발전한 모습이었어요. 새로운 고층 빌딩들, 현대적인 지하철, 번화한 쇼핑가. 하지만 제가 가야 할 곳은 도심이 아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시 외곽으로 향했죠. 운전사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청두의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운전사는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요? 예전만 못해요. 특히 현대차가 떠난 뒤로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시를 빠져나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은 5년 전과 달랐어요. 당시에는 활기찬 상점들과 식당들이 즐비했는데 지금은 많은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과거 현대차 공장이 있던 산업단지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말문이 막혔어요. 한때 활력이 넘치던 이 산업단지는 지금 거의 유령 도시나 다름없었습니다. 텅 빈 공장 건물들, 닫힌 협력업체들, 폐업한 상점들, 적막감이 온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현대차 공장 정문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은 한때 청두 경제의 중심지였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근처 작은 식당이 아직 영업 중이었어요. 들어가서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주인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이 근처가 많이 변한 것 같네요. 주인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대차가 있을 땐 일자리가 많았어요. 매일 수천 명의 직원들이 식사하러 오고 물건을 사고 생활했죠. 하지만 이제는 공장이 멈추고 주변 경제도 무너졌어요. 저희 같은 작은 가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현대차가 떠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이 약간 어두워졌어요. 글쎄요, 여러 이야기가 있죠.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고 중국 자동차 회사들과 경쟁이 심해진 것도 있고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뭐가 여러 이야기예요? 한국 기업들은 결국 돈만 벌고 우리를 버린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청두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어려워지니까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우정이 작동하나요? 다른 손님도 가세했어요. 사드 문제 이후 우리를 배신한 건 한국인데 왜 우리가 한국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들이 먼저 중국을 무시했잖아요. 갑자기 불편한 공기가 식당을 감쌌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차만 마셨죠.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국 탓으로만 돌리는 건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 정부 정책도 문제가 있었어요. 외국 기업들에게 너무 많은 제약을 가했죠. 누가 그런 환경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싶겠어요? 식당 안의 분위기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이 논쟁을 지켜보면서 중국 내에서도 한국을 향한 다양한 감정과 입장이 있음을 체감했어요. 단순히 중국 대 한국이라는 구도로 볼 수 없는 복잡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다시 공장 주변을 걸었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은 이제 유령처럼 서 있었어요. 5년 전 제가 찍었던 사진 속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수천 명의 직원들이 오가고 트럭들이 부품과 완성차를 실어 나르던 곳이었는데 이 모든 변화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중국이 자동차 산업의 미래였을까? 아니면 제가 뭔가를 놓친 걸까? 공장 주변을 둘러본 뒤 저는 청두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청두시청 관계자에게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일정이 바쁘다. 적절한 담당자가 없다. 사전 승인된 질문지가 필요하다. 온갖 핑계로 제 취재를 막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그때 문득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을 전 현대차 중국 법인 직원 장리라고 소개한 남성이었죠. 그는 제가 현대차 철수에 대해 취재한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바로 이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장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의 긴장된 태도에서 이 만남이 그에게 위험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장리는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주며 자리를 옮기자는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듯했어요. 그는 중국의 합작 투자 전략이 실제로는 협력이 아니라 기술 탈취를 위한 것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현대차를 비롯한 외국 자동차 기업의 기술만을 원했다는 것이죠. 장리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 전략을 도입, 소화, 흡수, 혁신이라는 공식으로 설명했어요. 외국 기업을 끌어들여 합작사를 만들고 기술을 배운 뒤 자국 기업을 키워 결국 외국 기업을 몰아내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세금 혜택, 값싼 토지 등 우대 정책으로 외국 기업들을 유혹했다가 일단 기술을 얻으면 차별적인 규제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갑자기 외국 기업들에게만 적용되는 새로운 규제가 생겨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산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같은 것들이었죠. 장리의 폭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현대차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볼보, 포드 등 모든 외국 자동차 기업이 처음부터 이용당한 셈이었어요. 중국은 그들의 기술을 원했고 이제 충분히 배웠다고 판단하자 그들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장리의 증언은 제가 5년 전 쓴 낙관적인 칼럼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의 급성장 이면에는 이런 전략적 접근법이 있었다니. 다음 날, 저는 현지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를 만났어요. 그의 시각은 장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교수의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한국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오만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중국은 단지 기술을 배우고 독립했을 뿐이며 이는 비즈니스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이라는 것이죠. 한국도 과거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배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교수와의 만남 이후 거리로 나가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청도 시민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퍼져 있었습니다. 현대차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 중국 브랜드 자동차가 이제는 더 좋다는 믿음, 왜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을 지배해야 하느냐는 의문 등이 지배적이었어요. 하루 종일 여러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 이면에는 국가 간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자존심이 기술 패권을 둘러싼 싸움이 있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깨달았어요. 현대차의 철수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 국제관계, 그리고 더 넓은 맥락에서의 글로벌 산업 재편의 한 부분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청두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내러티브가 충돌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중국이 외국 기업을 이용만 하고 버렸다는 시각,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자연스러운 산업 발전의 과정이라는 시각.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취재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현대차가 왜 철수했는지가 아니라 철수 이후 청두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현대차 공장을 인수한 중국 기업들의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옛 현대차 공장은 이제 청두 자동차 제조 단지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취재를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가이드의 도움으로 공장 주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만날 수 있었죠.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10년 넘게 이 공장에서 일해온 리우 씨였습니다. 그는 현대차 시절부터 일했던 베테랑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리우 씨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있을 때는 연봉도 높았고 복지도 좋았어요. 하지만 중국 기업이 인수한 뒤 절반이 해고됐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현대차 시절에는 정규직 직원이 3,000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1,400명 정도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급여도 약 30% 정도 삭감되었고 복리후생 혜택도 대부분 사라졌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야근 수당이라도 받았는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일하라고 해요. 거절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더 많은 직원들을 만날수록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현대차 철수 후 공장을 인수한 중국 기업들은 비용 절감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는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품질 관리 담당자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불량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전에는 0.1%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5%에 육박합니다. 관리자들은 이런 문제를 덮으려고만 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5년 전 제가 보았던 중국의 제조업 역량과 지금 듣는 이야기가 너무 달랐어요. 중국이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제 예측은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메모를 하려다 펜을 떨어뜨려 허둥지둥 주웠습니다. 공장 주변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 안전관리가 부실해져 사고가 증가했다는 것, 이직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 등이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공장 근처 상점 주인인 왕 씨는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남아있었다면 우리가 더 성장했을 거예요. 그들이 떠난 책임을 중국 기업에 돌리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지역 주민은 더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기업들을 키워줬는데 떠난 건 결국 한국이야. 중국 시장에서 돈 벌다가 어려워지니까 그냥 도망간 거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이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한쪽에서는 중국 기업의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다른 쪽에서는 한국 기업의 배신을 성토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은 걸까요? 질문을 던질 때마다 모순된 답변들이 쏟아졌고 제 메모장은 상충되는 증언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하려 했지만 순간순간 감정에 휘둘리는 저를 발견했어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루 종일 들은 상반된 이야기들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현대차 철수 후 노동자들의 삶이 어려워진 현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한국 기업의 철수를 배신으로 여기는 정서.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제 기사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했어요. 5년 전에는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중국의 성장, 한국의 한계.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발로 신발을 벗어차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취재 노트에는 상반된 증언들이 뒤섞여 있었고 제 머릿속도 마찬가지였어요. 몇 번이나 노트북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이 복잡한 상황을 글로 담아낼 수 있을까요?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배신한 걸까? 이 질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이용했다는 주장도,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을 떠난 것이 배신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철수한 후 과연 청두는 성공적으로 자립했을까? 표면적으로는 공장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청두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의 이야기는 단순한 흑백 논리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습니다.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쪽 이야기도 들어봐야 했죠. 결심이 섰습니다. 이번 취재의 마지막 단계로 한국으로 가서 현대차의 입장을 직접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현대차는 왜 청두를 떠났는지, 그들의 시각은 어떤지, 중국 시장을 포기한 후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호텔 리셉션에 전화해 비행기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서울이었어요. 그런데 짐을 싸면서 문득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중국에서 들은 이야기들로 인해 한국 측의 시각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입장만 강조할 테니까요. 노트북에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백업하고 암호를 걸었습니다. 이제 저는 양쪽 모두를 경계하는 중립적 관찰자가 되어야 했어요. 중국의 주장과 한국의 주장, 그 사이 어딘가에 진실이 있을 테니까요. 진실의 다른 면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 서울의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청두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공항부터 도시 중심부까지 이어지는 길에서 본 서울은 정돈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으려 했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은 표면 아래 복잡한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현대차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예상외로 그들은 인터뷰 요청을 빠르게 수락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차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와 철강으로 이루어진 웅장한 건물이었죠. 청두의 황폐해진 공장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니 홍보팀 김 부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친절하게 응대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경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쓴 이전 칼럼들 때문일 겁니다. 그 칼럼들에서 저는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여러 번 예측했으니까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현대차 국제사업부 박 전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준비한 질문지를 흘끗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스톤 씨, 당신의 예측이 틀렸다고 생각하나요? 이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알고 싶어요. 박 전무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철수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미래를 선택한 겁니다. 그의 말에 의문이 들었지만 더 들어보기로 했어요. 박 전무는 중국 시장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초기에는 외국 기업들을 환영했지만 중국이 자국 산업을 육성하면서 점차 외국 기업들을 내쫓는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3년 전부터 이런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 자동차 기업들에게 차별적인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모든 것을 거는 대신 미국, 남미, 동남아 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죠. 회의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전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대차의 결정이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중국 시장은 결국 외국 기업에게 계륵이 되었습니다. 남아있어도 손에 떠나자니 아깝고 박 전무의 말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그는 내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현대차가 중국 시장을 포기한 후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현재 현대차는 글로벌 3위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했고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 자동차 시장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중국 기업들은 내수 시장에서는 강세를 보였지만 품질 문제와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글로벌 시장 진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현대차 본사를 나오면서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중국에서 듣던 이야기와 한국에서 듣는 이야기는 같은 현실의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양쪽 모두 자신들의 입장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었지만
전체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제 스스로 판단해야 했죠.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5년 전 제가 썼던 칼럼을 다시 읽어보았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중국 시장을 과신했던 걸까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능력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던 걸까요? 카페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중 현대차에서 받은 데이터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이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중국 자동차 산업 전반의 상황을 파악했고, 제가 5년 전 보지 못했던 패턴들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서울대학교 자동차공학과 이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과 한국 자동차 산업을 30년 넘게 연구해온 전문가였어요.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현대차, 폭스바겐, 볼보 등의 기술을 모방해서 90% 수준까지 따라왔다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 교수의 말에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는 컴퓨터 화면에 두 자동차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조립이 아니라 10%의 기술이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그 차이를 따라잡지 못하면 결국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죠. 교수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외국 기술을 모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들만의 독창적인 기술 개발에서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안전 시스템, 주행 안정성, 소음 진동, 내구성 등 미세한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귀국 전날 현대차 자료실에서 추가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놀라운 것은 중국 자동차 회사들의 재무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저가 공세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지만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단기간에 외형을 키우기 위해 수익보다 판매량에 집중한 결과였습니다. 서류들을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과연 중국 자동차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중국 기업들의 막대한 부채, 연구개발 투자 부족, 저수익 구조, 이 모든 것이 장기적인 위험 요소로 보였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5년 전 제가 보았던 중국 자동차 산업은 성장 그래프의 초기 단계였어요. 그때 저는 그 선이 계속 위로 향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선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징후들이 보였어요.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마치 단거리 선수처럼 빠르게 달려왔지만 이제 그들 앞에는 마라톤 같은 장기 경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 장거리 레이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 캐리어의 서류들을 정리하며 다음 취재 목적지를 확인했습니다. 중국과 한국 그 어디에도 온전한 진실은 없었어요. 이 복잡한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시각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취재지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추가 자료들을 살펴보니 이 문제가 단순히 현대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삼성, LG, 애플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거나 투자 규모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해 글로벌 투자은행의 아시아 담당 애널리스트를 만났어요. 그는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를 건네주었습니다. 마이클 씨, 이건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패턴을 보세요. 자료를 살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어요. 심지어 일부 중국 도시들은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외국 기업들로 북적이던 산업단지들이 텅 비어가고 있었죠. 특히 충격적인 것은 외국인 직접 투자 그래프였습니다. 지난 3년간 급격히 하락하는 곡선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또 다른 경제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중국 경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부동산 버블, 지방정부 부채, 인구 고령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다음 날 베이징에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중국 경제 매체 기자였어요. 그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구 언론들이 중국의 몰락을 바라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고 있어요. 한국이 떠나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자동차 산업을 키울 것입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른 중국 언론인들과도 통화했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일관됐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우리를 견제할 뿐 중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습니다. 우리는 내수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어요.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이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충돌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중국 경제 위기설, 다른 한편에서는 강한 자신감에 기반한 중국 독자 발전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둘 중 어느 쪽이 옳을까? 아니면 두 관점 모두의 진실이 있을까? 제가 5년 전에 범한 오류는 한쪽 시각만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양쪽 모두를 균형 있게 바라보려 노력했어요. 노트북을 덮으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중국 중심에서 다극화로 변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지만 이제 유일한 성장 엔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한국 기업들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었죠.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는 동안 마지막 칼럼의 제목을 구상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중국과 한국에 대한 재평가.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뉴욕 사무실에 돌아와 자료를 펼쳐놓고 마지막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맨해튼의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청두의 텅 빈 공장과 서울의 활기찬 현대차 본사를 오가고 있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지난 몇 주간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현대차가 중국을 떠난 이유, 철수 이후 청두 지역의 변화, 현대차의 새로운 전략, 그리고 중국 자동차 산업의 현실적 한계. 모든 내용을 다 담은 뒤 마지막 결론 부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5년 전 중국 자동차 산업을 과대평가했다. 현대차의 선택이 옳았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오랜 시간 안고 있던 편견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글을 써내려갔어요. 5년 전 나는 중국의 성장 잠재력만 보고 한국 기업들의 적응력을 과소평가했다. 현대차는 중국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 글을 마무리하며 편집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마이클, 이 칼럼이 내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정말 이대로 출판하길 원해? 저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기자의 의무입니다. 칼럼이 발행된 후 많은 반응이 쏟아졌어요. 일부는 저를 비난했고 일부는 저희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스스로 오래된 편견을 극복했다는 점이었죠.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다시 청두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여정이었어요. 옛 현대차 공장 앞에 서서 텅 빈 건물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활기찬 생명력으로 가득했던 이곳은 이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어요. 공장 정문 앞에 서서 5년 전 제가 찍었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다시 서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음을 깨달았습니다.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서며 생각했어요. 세상은 흑백 논리로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합니다. 중국도 한국도 각자의 길을 가고 있고 제 역할은 그저 그 여정을 정직하게 기록하는 것일 뿐이었죠. 카메라를 들어 텅 빈 공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담았습니다. 이 사진은 제 사무실에 걸어두어 항상 겸손과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거리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노래를 부르며 광장을 뒤덮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그 노래가 다름 아닌 한국의 음악이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본 유명 기자는 한국의 음악은 클래식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리 음악가 루카스 마르탱입니다. 저는 항상 서양 클래식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쇼팽. 유명한 작곡가들은 모두 서양인들이니까요. 그런데 요즘 불편한 일들이 많습니다. 바로 한국 음악 때문이죠. 한국 음악? 그게 뭐죠? 기계적인 비트에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멜로디.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듣기 싫고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케이팝이 유행을 하다니 진짜 어이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상한 노래 말고 한국이 내세울 게 뭐가 있단 말인가요? 대통령도 지금 없는 마당에 알 수 없는 노래로 사람들의 시선이나 끌려고 하다니. 심지어 역사도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노래를 말이에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저는 몽마르트 공원에서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관중들이 모여들었어요. 서양 클래식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죠. 그때 젊은 한국인 관광객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BTS 노래도 연주해 주실 수 있나요? 한 명이 물었습니다. 순간 경멸감이 일었습니다. K-팝이라니. 그들은 정말 음악의 깊이를 모르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가치 있는 음악만 연주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들의 실망한 표정이 보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국 음악은 제 수준에 맞지 않았으니까요. 관광객들이 떠난 후 저의 오랜 친구 마리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넌 정말 완고해, 루카스. 언젠가 내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될 거야.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서양 클래식의 우월함은 역사가 증명하니까. 하지만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가 가장 경멸했던 한국 음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마리가 제 아파트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들뜬 표정이었고 손에는 2장의 티켓이 들려 있었어요. 저녁 콘서트에 초대한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졌죠. 파리에는 늘 훌륭한 클래식 공연이 열리니까요. 기대에 찬 표정으로 어떤 공연인지 물었습니다. 혹시 바흐인지 아니면 드뷔시인지요. 그러나 마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전통 음악 콘서트라고 했습니다. 센느 강변 새로 생긴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공연이었고 한국의 유명한 성악가가 프랑스 순회 공연 중이라고 했어요. 제 얼굴에서 미소가 즉시 사라졌죠. 윤서영이라는 성악가의 공연이라고 했지만 저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한국 음악은 가짜라고 진짜 예술이 아니라고 단언했어요. 마리는 한숨을 쉬며 제가 한국 음악을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냐고 물었죠. 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파리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들어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양 클래식의 깊이와 복잡성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 확신했으니까요. 그저 단순한 멜로디에 이상한 발성 기법만 있을 거라 단정했죠. 마리는 제가 고집불통이라며 진정한 음악가라면 모든 음악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정한 음악가는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음악은 제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마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형편없다면 티켓값은 마리가 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거절했어요. 오늘 저녁엔 쇼팽을 연습할 계획이었으니까요. 마리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로서 부탁한다며 딱 한 번만 믿고 따라와 달라고 했어요. 정말 싫어한다면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하겠다고 했죠. 마리의 진지한 표정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15년지기 친구의 부탁을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었어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별로면 중간에 나오겠다고 경고했어요. 마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오늘 밤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했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양 음악에 비해 얼마나 초라한지 직접 확인하는 특별한 경험이 되겠지요. 그날 저녁 마리와 함께 센느 강변의 문화센터로 향했어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적어도 마리에게 한 약속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문화센터는 생각보다 고급스러웠어요. 입구에는 한글로 된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프랑스어 번역이 함께 있었죠. 윤서영 아리랑의 울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리랑이 무엇인지 물었고 마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로 수백 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비웃듯 베토벤의 교향곡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저를 객석으로 안내했어요. 공연장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프랑스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인들도 꽤 보였죠. 자리에 앉으며 시계를 흘끗 바라보았어요. 얼마나 지루할지 궁금했습니다. 불이 꺼지고 무대에 조명이 들어왔어요. 팔짱을 끼고 뭐가 나올지 기다렸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이상한 악기들을 들고 나올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현대적인 블랙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이 무대에 등장했어요. 그녀의 우아한 걸음걸이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서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바로 윤서영이었죠. 청중들이 박수를 치는 동안 별 감흥 없이 앉아 있었어요. 곧 시작될 이 소위 음악이 얼마나 서양 클래식에 미치지 못하는지 확인할 준비를 했습니다. 윤서영이 마이크 앞에 서서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첫 곡으로 한국의 영혼이 담긴 아리랑을 들려주겠다고 했죠. 피아노 반주가 조용히 시작되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얼마나 형편없는지 들어보자.
이후 윤서영의 목소리가 공연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관심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곧 지루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첫 음이 나오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맑고 깊었어요. 단순할 거라 생각했던 멜로디는 의외로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죠. 낮게 시작해서 천천히 고조되는 선율. 처음 들어보는 한국어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음악에 담긴 슬픔과 희망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상했어요. 가사의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멜로디가 제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죠. 이건 그저 낯선 음악이라 신기한 것뿐이야. 클래식만큼 깊지 않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영의 목소리가 더 높이 솟구칠수록 제 방어벽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의 음색에는 수백 년의 역사와 한 민족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는 하나하나에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죠. 문득 마리를 힐끗 쳐다보니 그녀는 이미 음악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청중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윤서영의 노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이 보였죠. 그때였어요. 제 심장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묘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어요. 낯설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 마치 오래전 잊고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한국 음악을 들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이게 뭐지?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윤서영의 목소리는 마치 새처럼 높이 날아올랐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클래식을 들을 때만 느꼈던 그 전율이 아리랑을 통해서도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불이 켜졌습니다.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도 모르게 함께 일어서 있었죠. 마리가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땠어? 그녀가 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아리랑의 멜로디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죠. 그 단순하면서도 깊은 선율이 제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공연장을 나오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마리는 제 반응을 보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만족스러운 미소만 지었죠. 그녀는 알았어요. 제가 음악적 편견의 벽을 조금 허물기 시작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센느 강변을 걸으며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밤은 언제나처럼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뭔가 달랐죠.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라갔지만 평소처럼 쇼팽이나 베토벤을 연주하지 않았죠. 대신 기억을 더듬어 아리랑의 멜로디를 재현해보려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파리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세계가 열리고 있었죠. 한국의 아리랑이 제 음악적 지평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밤새 아리랑의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도 여전히 그 노래가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평소처럼 피아노를 끌고 몽마르트르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을 연주할 계획이었어요. 전날 밤에 이상한 감정을 떨쳐내고 싶었죠. 사크레케르 성당 근처 제 단골 자리에 피아노를 놓았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관광객들이 벌써 광장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피아노 의자를 조절하고 악보를 펼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획했던 라흐마니노프가 아니었죠. 제 손가락이 자기 의지를 가진 듯 아리랑의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나 왜 이걸 연주하고 있는 거지? 당황해서 손을 멈추려 했지만 멜로디는 계속 흘러나왔어요.
마치 제 영혼이 그 노래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따라가기로 했죠. 처음에는 원곡 그대로 연주했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감정이 담긴 그 선율. 하지만 곧 제 클래식 훈련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시작했어요. 화성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멜로디에 작은 변주를 더했죠. 눈을 들어보니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제가 늘 연주하던 클래식 곡들을 들을 때와는 다른 반응이었죠. 어떤 이들은 눈을 감고 음악에 깊이 빠져들었고, 다른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연주를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감정에 빠져들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한국 음악을 무시했던 제가 지금은 그 음악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죠. 제 손가락은 마치 오랫동안 이 곡을 연주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건반 위를 움직였습니다. 관객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어느새 제 주변은 수십 명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파리 시민들, 관광객들, 심지어 주변 상점 주인들까지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제 연주에 귀를 기울였죠. 저는 눈을 감고 완전히 음악에 몰입했습니다. 이 순간 음악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서양과 동양, 클래식과 민요, 과거와 현재. 모든 구분이 의미 없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순수한 음악의 감동뿐이었죠. 연주가 끝나갈 무렵, 저는 다시 원곡의 단순한 멜로디로 돌아왔어요.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흩어지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 소리가 몽마르트르 광장을 가득 채웠죠.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잦아들 즈음 한 여성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또렷해졌어요. 누군가가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죠. 놀랍게도 그곳에는 윤서영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콘서트에서 저를 감동시킨 바로 그 성악가였어요. 그녀는 관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맑고 깊었어요. 제 피아노 연주 위에 완벽하게 어우러졌죠. 이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하지만 마치 오랫동안 함께 연습해온 듀엣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다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서영의 목소리에 맞추어 반주하듯이. 그녀가 높은 음을 낼 때는 화음을 부드럽게 깔아주고 낮은 음역대에서는 풍부한 베이스 라인을 더했죠. 우리의 음악은 마치 오래된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관객들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거리 피아니스트와 전문 성악가의 즉흥 협연이라니. 하지만 곧 그들의 얼굴에 감동의 빛이 서렸습니다. 몇몇은 눈을 감고 음악에 몰입했고 다른 이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윤서영과 제 음악이 몽마르트르 광장에 울려 퍼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모여들었어요. 관광객들, 지나가던 파리 시민들, 주변 카페의 손님들까지. 그들의 눈빛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그 다음은 놀라움, 그리고 마침내 깊은 감동으로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자부심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어요. 자국의 민요가 파리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것이 믿기지 않는 듯했죠. 그때였습니다. 한 한국인 관광객이 조심스럽게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자신감을 얻으며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국인이 합류했어요.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어느새 몽마르트르 광장에는 10여 명의 한국인들이 함께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가 되어 노래했어요. 고국을 떠나 파리에 온 그들에게 이 순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에 맞춰 피아노를 계속 연주했습니다. 한국어 가사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멜로디와 감정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제 손가락은 마치 오랫동안 이 노래를 연주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윤서영은 이 즉흥적인 합창단을 이끌며 더 풍부한 화음과 변주를 더했어요. 그녀의 전문적인 목소리가 아마추어 합창을 한 단계 끌어올렸죠.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광장 전체가 마치 거대한 콘서트홀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인들과 다른 나라 관광객들은 가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음악에 담긴 감정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몇몇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죠. 음악의 언어는 정말 국경이 없었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저는 윤서영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사, 그리고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감정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음악을 무시했던 제가 오늘은 수십 명의 한국인들과 함께 그들의 민요를 연주하고 있었으니까요.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합창에 참여했습니다. 어느새 20여 명이 넘는 즉흥 합창단이 형성되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서로를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어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점점 템포를 늦추며 마지막 화음을 준비했어요. 윤서영도 제 의도를 읽고 합창단을 이끌어 완벽한 피날레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흩어지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몽마르트르 광장 전체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눈물을 닦고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환호성과 박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몽마르트르 광장이 즉흥적인 공연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처음 윤서영과 함께 시작된 작은 합창은 이제 거대한 음악 축제가 되었습니다. 30명이 넘는 즉흥 합창단이 형성되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고향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윤서영은 자연스럽게 이 즉흥 합창단의 지휘자가 되었죠. 놀랍게도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인,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아리랑의 멜로디에 맞춰 허밍을 하거나 후렴구를 따라 불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합창단의 에너지에 맞춰 음악의 흐름을 이끌어갔습니다. 이제 이 공연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의 것이었죠. 광장 주변의 카페 손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가게 문을 열어놓고 음악을 들었어요. 심지어 몇몇 경찰관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이 즉흥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윤서영의 제안으로 더 느리고 감정적인 버전의 아리랑을 시작했어요. 이 새로운 버전은 더 깊고 서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유럽인들조차 그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평소 감정 표현이 절제된 프랑스인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음악에 몰입했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피아노의 모든 기교를 동원했어요. 윤서영의 목소리는 더욱 높이 솟구치며 광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마지막 화음이 공기 중에 흩어지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폭발적인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죠. 거리는 거대한 박수 소리로 뒤덮였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젖었지만 마음은 충만했어요. 윤서영과 합창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상했어요. 무대에서 내려왔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아리랑의 멜로디가 선명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노래가 이제 제 일부가 된 것처럼요. 그 단순하면서도 깊은 선율이 제 영혼에 새겨진 것 같았어요. 그날의 즉흥 공연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리랑의 멜로디는 단순히 제 머릿속에 맴도는 것을 넘어 제 영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평소 레퍼토리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라흐마니노프와 쇼팽 사이에 아리랑을 연주했고 점차 다른 한국 노래들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영에게 연락해 몇 가지 한국 전통곡들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서양 클래식과 한국 음악의 화성 구조는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그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음악에 없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한국 음악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몽마르트르에서의 연주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모차르트의 소나타 다음에 아리랑을 연주하고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다음에는 고향의 봄을 들려주었어요. 관광객들, 특히 한국인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노래가 파리의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것에 감동하며 항상 풍성한 팁을 남겨주었죠. 하지만 돈보다 더 값진 것은 음악을 통해 느끼는 새로운 연결감이었어요. 한국인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리랑이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한국인의 역사적 고난과 희망을 담은 노래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일주일 후 마리가 제 연주를 보러 왔어요. 그녀는 제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에서 아리랑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마리가 다가와 말했어요. 이제 클래식만이 최고라고 말 못하겠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틀렸어. 음악은 국경을 초월하는 거야. 형식이나 기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악이 마음을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지. 마리는 환하게 웃었어요. 드디어 알아차렸구나. 모든 음악에는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뿐이야. 제 음악적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서양 클래식만이 진정한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는 음악이란 결국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죠. 그것이 세련된 소나타이든 단순한 민요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많은 세계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스페인의 플라멩코, 아르헨티나의 탱고, 인도의 라가. 각 문화마다 독특한 음악적 언어가 있었고 그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리랑은 특별했어요. 그 노래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편협했던 제 마음을 열어준 열쇠였죠. 이제 저는 매일 연주에 아리랑을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날의 즉흥 합창을 떠올렸습니다. 윤서영과도 친구가 되었어요. 그녀는 가끔 제 연주에 참여해 노래를 불러주었고 저는 그녀의 공연에 피아노 반주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서양 클래식과 한국 전통음악을 융합한 독특한 공연을 만들어갔어요. 음악의 경계를 허문다는 것은 단순히 다양한 장르를 연주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내면의 경계를 허무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다른 문화와 전통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피아노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아리랑을 연주합니다. 그 단순하면서도 깊은 멜로디는 제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깁니다. 음악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장르나 국적, 역사적 배경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음악이 우리 영혼에 어떤 울림을 주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리랑은 제 영혼에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마리가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루카스, 너 유명해졌어. 너의 아리랑 연주 영상이 난리야. 누군가 몽마르트르에서의 즉흥 아리랑 공연을 SNS에 올렸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반응이 열광적이었죠. 얼마 후 한국의 공연 기획사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아리랑 투어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윤서영의 격려로 한국행을 결정했죠. 무대에 올라 아리랑의 첫 음을 연주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00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리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달이었습니다. 한국 투어는 대성공이었어요. 각 도시마다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환영해 주었죠. 지역마다 다른 아리랑 버전도 배웠습니다. 마지막 공연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야외 콘서트로 열렸어요. 수만 명이 모였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도 함께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90대 할머니를 만났어요. 우리 노래를 세계에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에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후에도 아리랑의 여정은 계속되었어요. 다양한 나라의 음악가들과 협업하며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갔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연주할 때마다 아리랑으로 시작하고 아리랑으로 마무리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노래합니다. 아리랑은 이제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보편적인 언어가 되었어요.